트럼프가 한국에 압박을 가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삼성도 끝날 거라고 경고했죠.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관세로 협박한 트럼프 정부. 한국인 300명을 구금하고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며 삼성까지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72시간 뒤 삼성의 방역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은 즉시 미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며 핵심 반도체 인력을 전원 한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 순간 미국은 단 하루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젠슨 황 CEO가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5년 2월 14일의 충격적인 채용 계획. 발표된 슬라이드를 보면 한국에 4만 명, 유럽에 8천 명, 인도에 1만 2천 명을 채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예 숫자가 0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결보 같은 이 발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용 계획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삼성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20년 동안 미국 상무부 반도체 정책 자문관으로 아시아의 기술 동향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날 서울 삼성전자 본사에서 열린 발표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삼성 홍보팀이 이례적으로 서약서를 나눠주었죠. 오늘 발표는 엠바고가 없습니다.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텍사스 공장 증설 발표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칩스 법안 협상이 한창이었으니까요. 발표가 시작되자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고 이재용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의 노타이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이었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 3년간 6만 명의 인재를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만 해도 500명 규모였으니까요. 그런데 슬라이드가 전환되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4만 명이 먼저 떴고 그 다음 유럽 8천 명, 인도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국 숫자 대신 텅 빈 공간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지역이 나왔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아래 선명하게 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침묵하며 화면을 응시하는 걸 보니 의도적인 거였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NHK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채용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재용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답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CNN 기자가 즉시 속보를 타전했어요. 노트북 자판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로이터 특파원이 중얼거렸죠. 이건 선전포고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내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영명. 이건 메시지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삼성은 칩스 법안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 중이었거든요. 64억 달러 하나로 8조 원이 넘는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무대 왼쪽에서 있던 한소 부사장을 봤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실 수장이죠.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계획된 수를 두는 것처럼 침착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미 작년 6월부터 이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지혜 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칩스 보조금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용 회장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지원보다 자율적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채용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였죠. 블룸버그 기자가 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포기하시는 건가요?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다만 생산과 채용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을 뿐입니다. 교묘한 답변이었죠. 시장은 유지하되 기술과 인력은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의 8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한서윤 부사장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미 현지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을 배제하고 동유럽을 택했다는 거였죠. 발표가 끝나갈 무렵 한국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셨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기업의 결정은 기업이 합니다. 정치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회장이 자리를 떠나자 한소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무부에 전화를 걸었죠. 러문도 장관의 비서가 받았습니다. 장관님께 즉시 전해주세요. 삼성이 미국을 버렸습니다. 비서가 숨을 들이켰어요. 정말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슬라이드에 명확히 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텍사스 주지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테일러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소 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놀라셨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그녀가 말을 끊었어요. 곧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탔죠. 문이 닫히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평택에 꼭 오세요. 준비된 걸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다시 슬라이드를 봤습니다. 미국 0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거였죠.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넌 사인들이 번쩍이는 강남 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적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묵 뒤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불빛이 계속 색을 바꾸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 순 없잖아요. 기사의 말에 몰아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CNN을 봤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참성의 충격적인 발표로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에 백악관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대변인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한서 부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로웰 자문관님, 다음에는 평택에서 뵙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들이 무언가 준비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륙하는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한강이 실처럼 가늘게 보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석 달 후 평택에서 제가 목격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말이죠. 기내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6만 명 중 미국 0명. 20년간 아시아를 분석해 왔지만 이렇게 대담한 결정은 처음이었어요. 태평양을 건너며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참성이, 아니,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건지 곧 알게 될 진실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8개월 전 워싱턴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상무부 브리핑룸 지나 러문도 장관이 연단에 섰을 때 모든 기자가 숨을 죽였어요. 칩스 법안의 세부 조건 발표였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무부 자문관으로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러몬도 장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파란색 정장이 조명 아래 빛났죠. 그녀가 리모컨을 들자 뒤쪽 스크린에 차트가 떴습니다. 보조금 수의 기업 명단이었어요. 참성, TS, 인텔, 쟁한 이름들이 나열됐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가 문제였습니다. 보조금 수령 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빽빽한 텍스트가 나타났어요. 기술 공유 의화 생산량 1을 보고 수출 사전 허가제 읽을수록 가혹한 조건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가 없이 줄 순 없으니까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조건들이 너무 가혹하다는 업계 반발이 있는데요. 러몬도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죠. 미국 세금 들어가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는 현명한 정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화상 스크린에 연결된 해외 기업 대표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무표정이었지만 한서윤 부사장의 표정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가끔 고개를 저으며 뭔가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그녀가 적은 메모의 첫 줄은 이랬다고 합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굴레다. 러몬도 장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술 이전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핵심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박수가 나왔어요. 텍사스에서 온 그렉 에버 주지사가 엄지를 찍혀들었죠. 테일러 시민들이 기뻐할 겁니다. 일자리 500개가 생기니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처럼 보였죠. 그런데 화상회의 화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갑자기 카메라를 끄더니 음소거를 해제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러몬도 장관이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죠. 물론입니다. 한 부사장님,
기술 이전 조항에 시한이 있습니까? 한서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러몬도 장관이 답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한 연구적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한서윤이 다시 물었죠. 그럼 보조금을 포기하면 조건도 사라지는 건가요? 이 질문에 브리핑룸이 술렁했습니다. 러문도 장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 선택을 할 기업은 없을 겁니다. 64억 달러를 포기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니까요.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에서 나갔어요. 다른 기업 대표들도 하나둘 접속을 끊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러문도 장관이 재빨리 수습했어요. 오늘은 축하할 날입니다. 미국이 다시 반도체 강국이 되는 첫걸음이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장관실로 불려갔습니다. 러몬도 장관이 창밖을 보면서 있었어요. 로엘 한국 반응이 이상하지 않았나 제가 답했죠. 곧 받아들일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 말이 맞겠지. 한국은 항상 현실적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칩스 법안 수용 예상이라는 제목이었죠.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채웠어요. 삼성이 텍사스 공장을 확대할 거라고,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투자를 늘릴 거라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산업부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비공개 회동이었죠. 저도 배석했습니다. 차관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로 이 조건을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까? 러몬도 장관이 웃으며 답했죠.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보고하겠습니다. 회동이 끝나고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로엘 자문관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제가 답했습니다.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아닙니까?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군요. 이익이 먼저군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칩스 신청 서류 제출을 계속 미뤘죠.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서류 준비, 내부 검토 이사회 승인.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국엔 굴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9월에 텍사스 테일러 시장 사라 밀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성 공장 증설이 언제 발표됩니까? 시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죠. 고집입니다. 연말 전에는 확실히 발표할 겁니다. 그녀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시는 이미 인프라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11월 한윤 부사장이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었어요. 창무부 대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한국의 반도체 자립 로드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미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러문도 장관이 물었습니다. 칩스 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서윤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검토가 6개월째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한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얘기했죠. 한국이 정말 칩스를 포기할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그럼 미국 시장을 잃는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2월 연말 리셉션에서 한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로엘 자문관님, 한국 속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구속된 호랑이는 조련사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고 물으려는데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더군요. 연이 바뀌고 2025년이 됐습니다. 1월에 들어서도 한국 기업들은 침묵했어요. 그러다 2월 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삼성이 대규모 채용을 준비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했어요. 드디어 텍사스 공장 확장을 발표하는구나. 테일러 시장에게 희소식을 전했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월 14일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그 충격적인 발표가 있던 날이죠. 미국 영명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내렸다는 걸, 우리가 오만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독립을 준비했다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충분했어요. 한서윤의 차가운 미소 차관에 쓴 웃음. 대사의 의미심장한 속담 모든 게 경고였죠. 하지만 저는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미국을 거부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러몬도 장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국 세금 들어가는데 공짜로 줄 순 없어요.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 가져가는데 공짜로 줄 순 없다. 결국 양쪽 모두 양보하지 않았고 한국이 먼저 테이블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만든 조건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약이었는지 평택에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3월 중순 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의 초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서울역에서 평택까지는 기차로 30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죠.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벌판이 황량했어요. 그런데 평택역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지평선을 가득 메웠어요. 삼성 반도체 단지였죠. 미국 텍사스 공장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순간 압도감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한 기업의 공장이란 말인가 싶었죠. 여기에는 박성민 상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평택 캠퍼스 운영 총괄이었죠. 50대 중반의 단단한 최고공학도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자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왜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차에 오르자 통역관 김소현 씨가 인사했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죠. 기술 용어도 완벽히 통역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공항보다 더 엄격했어요.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까지 제출해야 했죠. 금속 탐지기를 3번이나 통과했습니다. 박 상무가 설명했죠. 기술 유출 방지책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작년에 중국 산업 스파이를 3명이나 잡았거든요. 파란색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착용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려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이곳의 규칙이었죠. 에어샤워를 거쳐 자동문을 통과하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6개는 될 법한 공간에 기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엔지니어 한두 명이 태블릿을 들고 지나갈 뿐이었죠. 대신 천장에 매달린 자동 운반 시스템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로봇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박상무가 중앙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했죠. 젊은 엔지니어 이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자신감이 넘쳤어요. 7시간 생산 현황입니다. 보시면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생산량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5배 증가했습니다.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5배요. 그게 가능하죠. 이준호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AI 스스로 공정을 최적화해요. 온도와 습도까지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심지어 계절 변화까지 예측해서 미리 대응하죠. 김소현이 통역을 마치자 덧붙였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분량 차트였어요. 빨간 선이 바닥에 붙어 있었죠? 3%입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업계 평균이 10%인 걸 아는 저로선 충격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도 7%가 한계였거든요.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묻자 이준호가 웃었습니다. 한국인의 집념이죠. 그리고 자체 개발한 품질 관리 알고리즘입니다. 특허 출론했어요. 박상무가 저를 생산 라인으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웨이퍼를 집어 올리고 검사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모든 과정이 완벽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미국 공장의 2배는 빨라 보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박상무가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촬영은 금지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 차원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정 점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증강현실 고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허공에 손짓을 하자 기계가 반응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원격 정비 시스템입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도 평택 공장을 제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재택 근무 중에도 가능합니다. 미국이 10년은 걸릴 기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박상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원가가 30% 줄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30%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 덕분이죠. 전기료만 연간 1천억 원을 절감했어요. 태양광 발전과 ESS 시스템 덕분입니다. 식당에서 만난 직원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한 젊은 여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죠. 미국 상무부에서 오셨다면서요.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셨나요? 도발적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차세대 공정개발실을 봤어요. 여기선 젊은 연구원들이 활발히 토론하고 있었죠.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한국 대학 출신이었어요. MIT나 스탠퍼드 박사는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프로토타입을 보여줬어요. 참나노 공정칩이었습니다. 아직 양산 전이지만 수율이 80%를 넘었다고 했죠. TSMC도 아직 못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가 중얼거리자 김소현이 통역 없이 직접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믿지 않았으니 우리가 증명하는 수밖에요. 압박이 오히려 혁신의 촉매가 됐죠. 투어가 끝나갈 무렵 박상무가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평택 캠퍼스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12동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죠. 태양광 패널이 지붕을 뒤덮고 있었고 자체 발전소까지 있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도시 같았어요. 저 멀리 새로운 건물 2동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학장입니까? 제가 무자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죠. 로엘 자문관님, 박상무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H-1B 비자를 막아도 우인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공장의 저음 진동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실력을 키웠으니까요. 바람이 불러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준호가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상적입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죠. 그가 미소 지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엔 더 놀라실 겁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김소현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기념품입니다. 차 안에서 열어보니 작은 반도체 칩이 들어 있었어요. 평택에서 생산한 최신 제품이었죠. 밑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한서윤 부사장의 서명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미국 기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더 빨리 발전하고 있었어요. 칩스 법안의 조건들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평택의 경고였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면서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몰랐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강 다리마다 차들이 줄지어 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면서요.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6달 후에 알게 됐죠. 평택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박상무의 마지막 말이 잊히지 않았어요. 미국이 비자 막아도 우인됩니다. 그때는 단순한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준비한 방역이 곧 시작될 거라는 2025년 9월 19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은 평소보다 어수선했어요. 백악관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소식이 새벽부터 돌았거든요. 저는 상무부 사무실에서 CNN을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전 11시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유독 선명했어요. 양옆에 러몬도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 있었죠. 트럼프가 특유의 제스처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이 너무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갔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 예감했거든요.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H-1B 비자 신규 신청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폭탄 선언을 했죠. 10만 달러로요. 기자석이 술렁거렸습니다. 1,000달러였던 수수료가 갑자기 10만 달러라니 100배가 외운 거였어요. 믿을 수 없는 숫자였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10만 달러면 중소기업은 비자를 아예 신청할 수 없는데요. 트럼프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필요한 인재만 데려오라는 거죠. 미국 기업이 미국인을 먼저 고용해야 합니다. 러문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죠. 서명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굵은 서명이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이것은 일회성 수수료입니다.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통령이 덧붙였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상 H-1B 프로그램의 종말이라는 걸 어떤 기업이 직원한 명당 10만 달러를 낼 수 있겠어요. 상무로 돌아오자마자 긴급위가 소집됐습니다. 러문도 장관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았죠? 드디어 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평택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국이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실에서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발하면 어떡하죠? 장관이 코움을 쳤어요. 반발. 무슨 수로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을 테니 결국 따를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업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즉각 성명을 냈어요. 혁신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라고 자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너무 조용했어요. 삼성도 현대도 LG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서울 특파원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반응이 어때? 그가 답했죠.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요.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저녁 무렵 내부 소스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였어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죠. 침묵을 유지하라.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한다. 도대체 무슨 시나리오를 준비했단 말인가?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분노보다는 조롱에 가까웠죠. 이제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팠네. 우리한테 잘됐다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마치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더군요. 미국이 문을 닫으니 전 세계가 우리 것이다. 밤이 되자 더 충격적인 뉴스가 왔습니다. 인도 IT 기업들이 한국과 손잡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반갈로르의 대형 기업 3곳이 동시에 발표했죠. 서울에 아시아 본부를 설립한다.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H1B가 막히자 바로 방향을 틀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 없는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던 거죠. 아시아, 유럽, 중동과 동시다발적으로 새벽 2시 한소 부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이 드디어 결정을 내리셨네요. 빈정거리는 투였어요. 이어서 또 메시지가 왔죠. 덕분에 저희도 결정이 쉬워졌습니다. 다음 달 큰 발표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상무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다리를 끄는 건 아닐까? HBI 수수료 인상이 정말 미국을 위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이 바라던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모뉴먼트가 어둠 속에서 외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로엘, 이게 무슨 일이야? 삼성이 테일러 공장 증설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가 이미 도로까지 깔았는데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으니까요. 점심때 CNN을 봤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H1B 수수료 인상은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론 미국 고용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앵커는 낙관적이었죠. 미국은 항상 이겨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오후에 국무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뭔가 큰 걸 준비 중이래. 외교 채널로 들리는 소문인데 곧 판이 뒤집힐 거라고 자세히 물어봤지만 그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아시아를 연구했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주니어 파트너로만 봤죠. 항상 미국을 따를 거라고 믿었고. 하지만 평택에서 본 그들은 달랐어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무엇보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증시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쳤죠.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왜일까 의했는데 곧 이유를 알게 됐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엔비디아 CEO가 10분 만에 서울에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린 스스로 다리를 끊었다. 이제 한국이 새로운 다리를 놓을 차례다. 창부에서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곧 제 예측이 맞다는 게 증명될 거라고. 그리고 한 달 후주에서 그 증명을 목격하게 됐죠. 백악관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힘으로 누르려 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게 있다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던 거죠. 우리 압박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H1B 행정명령은 방화수였고 이제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어디로 날아갈지는 아무도 몰랐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10월 30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이 들썩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급히 서울로 날아왔죠. 미국 정부가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 수장이
왜 이 시점에 한국을 찾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자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논의하러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즉석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죠. 미국의 H1B 정책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젠슨 황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기술 산업에서 이제는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제안은 혁신을 가로막을 뿐이죠. 미국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7시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어요. 젠슨 황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함께였죠. 보안상 이후로 내부 촬영은 없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치킨과 맥주를 놓고 3시간 동안 대화했다고요.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젠슨 황이 계속 웃으면서 뭔가를 그렸어요. 냅킨의 회로도 같은 걸 그리더라고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번갈아가며 질문했고 젠슨 황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가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대요. 밤 10시쯤 세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젠슨 황이 엄지를 찍혀들었어요. 최고의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치킨은 정말 환상적이네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재용 회장이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했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논의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래는 협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주로 이동하는 젠슨 황을 공항에서 봤습니다. 정부 전용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국빈급 대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CEO를 이렇게 대접하는 건 이례적이었어요.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주팩 CEO 서밋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화성 컨벤션 센터에 세계 각국의 기업 총수들이 모였죠. 그런데 분위기가 예년과 달랐어요. 모두가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언론은 세기의 연설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후 2시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이었죠. 청중 1,700명이 숨을 죽였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친구들. 한국어로 인사하자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죠.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AI 시대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그가 물었어요. 많은 사람이 실리콘밸리를 예상했겠지만 지도에 표시된 곳은 달랐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바로 여기 한국입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죠. 젠슨 황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도 있죠. 무엇보다 혁신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엔비디아는 앞으로 한국과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AI 반도체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엔비디아가 미국도 대만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았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젠슨 황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내년부터 한국의 R&D 센터를 설립합니다. 규모는 아시아 최대가 될 겁니다. 삼성, SKI 차세대 AI 칩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에요. 카메라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가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지혜의 응답 시간에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미국 정부의 반응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젠슨 황이 어깨를 쓱쓱 했죠. 기업은 최고의 파트너와 일해야 합니다. 현재 그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직설적인 답변이었어요. 미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한국 기자 장수현 씨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젠슨 황이 미소 지었어요. 어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대화하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공유하고 발전시키려 하죠. 그게 진짜 혁신입니다. 이 말에 청중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젠슨 황이 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인상적입니다. 규제가 아닌 지원 통제가 아닌 협력. 이게 한국의 방식이죠. 대통령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CNN이 즉시 속보를 내보냈어요. 엔비디아 한국을 AI 파트너로 선택. 미국 우려 증폭. 블룸버그도 반도체 동맹 재편. 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라고 타전했죠. 워싱턴의 반응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였을 거예요. 저녁 리셉션에서 젠슨 황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직접 물었어요. 그가 와인잔을 들며 답했죠. 미국이 문을 닫을 때 한국은 문을 열었습니다. 선택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야 발전합니다. 한국이 그걸 이해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최태원 SK 회장과 젠슨 황이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이 태블릿을 놓고 뭔가를 열심히 논의했어요. 나중에 들으니 HBM사 메모리 공동개발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미국도 중국도 갖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독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라 밀러 테일러 시장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죠.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테일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삼성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합류했으니 텍사스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호텔 배에서 한국 벤처 투자자를 만났어요.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 AI 스타트업이 한국으로 올 거예요. 실리콘밸리 시대는 끝났어요. 과장 같았지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증시 선물은 상한가를 쳤고 나스닥은 폭락했죠. 경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이 뒤집혔을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었어요. 젠슨 황의 선택이 분수령이었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다고? H1B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기술 패권을 잃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러몬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젠슨 황을 만나야 해. 당장 설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이미 선택했고 한국과 손을 잡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호텔 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남산타워가 아침 햇살에 빛났죠. 이 도시가의 나라가 새로운 기술 제국의 수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렸으니까요. 젠슨 황의 연설 마지막 문장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래는 문을 여는 자의 것입니다. 미국은 문을 닫았고 한국은 문을 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기술의 강물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경주 팩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 TV에서는 각국 언론이 앞다 젠슨 황의 한국 선택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BBC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어요.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 9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부다페스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헝가리는 한국과 전면적인 기술 협력에 나서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더 놀라웠죠. 삼성과 LG가 헝가리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고 현지 인력 3만 명을 고용한다는 거였습니다. 투자 규모만 80억 달러였어요. 오르반 총리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닌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죠. 미국의 칩스 법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였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간이었어요. 점심 무렵 체코가 뒤를 이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발표가 있었죠. 현대차가 체코의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체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에는 정치적 조건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죠. 또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갔습니다. 오후 서울 시내 카페에서 한서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조건부 협력의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물었죠. 미국의 반발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반발할 자격이 있나요? 먼저 문을 닫은 건 미국이잖아요. 한서윤이 태블릿을 꺼내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산업부가 준비한 새로운 정책 문서였어요. 제목이 눈에 띄었죠. 정치 간섭 없는 기술 협정안 내용을 읽어보니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술 공유는 자발적 선택, 정치적 압박 금지 상호 이익, 우선 미국 칩스 법안과 정반되었어요. 이 문서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겁니다. 한서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미 15개국이 관심을 표명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죠. 한국이 규칙을 만들고 세계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만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무렵이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리야드에서 발표한 거예요. 카우디는 한국과 함께 중동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투자 규모가 120억 달러. 제 눈을 의심했어요. 중동 오일머니가 한국 기술과 결합하는 순간이었죠. MBS의 발언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종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로 대해주죠.
미국은 우리를 ATM으로만 봤어요. 직설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차오디까지 미국을 떠나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달러의 힘도 이제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죠. 밤 9시 서울 롯데 호텔에서 비공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외국 기업 CEO들이 모였죠. 산업부 차관이 연설했습니다. 신뢰는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한국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리셉션에서 일본 소프트뱅크 임원을 만났어요. 그가 속삭였죠. 우리도 한국과 손잡을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만 바라볼 순 없으니까요. 일본마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진영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산업부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뢰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가 준비한 문서 봉인을 보여줬어요. 금색 스티커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Trust over terms, 조건보다 신뢰. 다음 날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조건보다 신뢰.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술 동맹 월스트리트 저널도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이라고 타전했어요. 외신들이 앞다 한국 모델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압박과 통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워싱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동맹국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죠. 이미 대세가 기울었으니까요. 러몬도 장관은 아예 침묵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오후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였어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표들이 모였죠. 한서윤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아시아 기술 동맹을 제안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각국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인도 대표가 말했죠. 드디어 제3의 선택지가 생겼군요. 베트남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압박받지 않는 협력. 그게 우리가 원하던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둘 한국의 우산 아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반항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죠. 미국이 만든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가 그것을 환영했어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독점하려는 순간 발전이 멈춰요 이 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트위터에서 Trust over terms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한국이 만든 메시지가 글로벌 공감대를 얻은 겁니다. 밤 늦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불과 48시간 만에 글로벌 기술 동맹이 완전히 재편됐다고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이메일을 확인하니 백악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더군요. 대책을 논의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임인데 한국이 규칙을 바꿔버렸고 모두가 그 새로운 규칙을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이 도시가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항상 이런 힘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게임이 끝났다. 한국이 이겼고 우리가 졌다. 이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거나 고립되거나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상부가 쉬워할 걸 알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로이터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G20북과 절반이 한국식 기술 협정지지 선언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미국이 만든 질서가 무너지고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단어는 신뢰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기술도 동맹도 미래도.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죠. 신뢰로 만든 관계가 힘으로 만든 관계보다 강하다는 걸. 그리고 세계가 그 신뢰를 선택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경주에서 열릴 팩보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막연설을 한다고 했죠. 한국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10월 32일 아침 경주 예술리 전당 앞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CEO 섭내의 날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기업 총수들과 정부 관료들이 속속 도착했죠. 저는 새벽 5시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거든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공식 선언하는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입구에서 사라 밀러 테일러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로엘, 오늘이 끝이 될 것 같아요. 테일러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위로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테일러를 버린 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메인홀은 1,700석 규모였는데 이미 만석이었어요. 추가로 스탠딩 자리까지 만들어졌죠. 각국 언론사 카메라가 100대는 넘게 설치됐습니다. CN, BBC, HK, CCTV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2025 어파액 최고 경영자 회의 신뢰기술 내일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신뢰기술 내일? 한국이 선택한 세 단어였죠. 미국이 내세운 통제 조건 복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0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대에 올랐어요.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청중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루에처럼 울렸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인사하자 박수가 더 커졌죠. 무려 3분간 계속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술이 무기가 아닌 다리가 되는 시대. 경쟁이 아닌 협력이 번영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크린의 숫자가 떴습니다. 1700. 오늘이 자리에 1700명의 리더가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다른 기업,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젠슨 황도 맨 앞줄에서 집중하고 있었죠. 대통령이 잠시 멈췄다가 핵심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술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렸어요. 그가 더 강한 어조로 이어갔죠.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할 수 없고
통제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기술은 공유될 때 발전하고 협력할 때 혁신됩니다. 이 순간 청중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순식간에 전체로 퍼졌죠. 대통령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약속을 하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파트너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대통령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재용 삼성 회장도 일어섰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따라 일어났죠. 한국 기업인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외국 CEO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젠슨 황이 일어서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기술 패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신 기술 공유를 추구합니다. 조건부 협력이 아닌 신뢰 기반 협력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길이고 우리가 믿는 미래입니다. 이제 1,700명 전체가 일어서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건물을 흔들 정도였죠. 사라 밀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게 리더십이구나. 진짜 리더십. 주변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감동이 아니라 절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구체적인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기술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가입 조건은 단 하나 기술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크린의 15개국 국기가 떴어요. 이미 동의한 국가들이었죠. 일본,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미국만 빠져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를 봤더니 말했죠.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미국 기업이 공개적으로 한국 편에 선 거였으니까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슨 황 회장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협력입니다. 국경 없는 조건 없는 신뢰 기반의 협력. 다시 한번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멈출 기미가 없었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연결하고 신뢰로 평화를 만드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겁니다. 청중 1,700명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기자석에서 한국 기자 장수연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제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대통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죠. 미국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답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을 배제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메시지였으니까요. 압박도 조롱도 아닌 순수한 초대였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한국이 이제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사실이 연설이 끝나자 각국 대표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즉석에서 공동선언문 서명식이 진행됐어요. 경주선언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는 제목이었죠.
15개국 CEO들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카메라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어요. 점심시간 특별 오찬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어요. 제 테이블에도 왔죠. 로엘 자문관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죠.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국도 곧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어요.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충격적으로 단순했습니다. 기술 공유는 자발적 정치적 압박 금지 상호 이익 우선, 그게 전부였어요. 미국 칩스 법안의 수십 페이지 조건과는 대조적이었죠. 사라 밀러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발언이었어요. 저는 텍사스 테일러 시장입니다. 우리는 삼성을 잃었습니다. 500개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죠. 그녀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그녀가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이 맞습니다.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려왔죠. 청중이 기립수로 그녀를 위로했어요. CNN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저녁 갈라 만찬에서 최종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 단세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시대 정신이 담겨 있었죠. 미국이 만든 복잡한 규칙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호텔로 돌아오며 하늘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았죠. 경주의 맑은 하늘 아래 새로운 시대가 선언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 목격한 증인.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신뢰는 기술력이다. 로웰의 기록이라고 서명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기술보다 강한 건 그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신뢰라는 것. 한국이 증명해 보인죠. 11월 5일 새벽 4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23층 알람이 울렸습니다.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상태였어요. 지난 개월간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죠. 2월의 충격적인 발표부터 어제 경주에서 역사적 선언까지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바꾼 과정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남산 타워만 홀로 불을 밝히고 있었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이메일 수신음이 올렸습니다. 러몬도 장관이었어요. 로엘 최종 보고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짧은 문장에서도 초조함이 느껴졌죠. 워싱턴은 답을 원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이겼는지 우리가 졌는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침묵의 승리. 한국은 어떻게 기술 질서를 재편했는가.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이 보고서가 제 경력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실을 쓰면 워싱턴이 싫어할 테고 거짓을 쓰면 역사가 심판할 테니까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보여줬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썼어요. 우리가 조건과 통제로 압박할 때 그들은 침묵으로 답했다. 그 침묵 뒤에서 혁신을 준비했고 신뢰로 세계를 설득했다. 결과는 명확하다. 한국이 이겼고 우리가 졌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동기 트는 서울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이 도시가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초강대국의 질서를 뒤집었을까? 답은 단순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는 오만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쓰다가 2월 14일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미국 채용혁명을 발표했을 때 저는 그게 자살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미친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죠. 한국이 새로운 게임에 첫 수를 둔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이었어요. 로엘 자문관님 떠나시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죠. 로비에서 뵐까요? 30분 후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건넸죠. 선물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명함 크기의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신뢰는 모든 거래보다 강하다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뒷면에는 송을 씨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증인이었습니다. 한서윤 목이 메웠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모든 걸 지켜보고 기록할 거라는 걸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서윤이 미소 지었죠. 계획이라기보다는 믿음이었어요. 언젠가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는 믿음.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감사해야 하죠.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평택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박성민 상무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미국이 비자 막아도 우인됩니다. 그때는 허세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미국 없이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잘했죠. 오후가 되자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성공은 기술력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신뢰의 힘이다. 조건 없는 협력, 압박 없는 파트너십.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규칙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립될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다. 전력 무렵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여전히 붕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비즈니스맨들로 가득했죠.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되다니 비행기를 기다리며 CNN을 봤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죠. 가팔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하락세였어요. 자본이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서울로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봤어요. 침묵의 승리. 정말 적절한 제목이었죠. 한국은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갖고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였어요. 기내에 오르기 직전 문자가 왔습니다. 박성민 상무였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다음에는 더욱 발전한 평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혁신하며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한강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면서 미국이 잃어버린 그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태평양 상공에서 보고서에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간단했습니다. 힘으로 얻은 것은 힘을 잃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뢰로 만든 관계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힘을 선택했고 한국은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역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명확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묵의 승리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떤 반응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을 전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제 역할은 다 했으니까요. 목격자로서, 기록자로서, 그리고 기내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스스로 강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압박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오만이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무렵 답장이 왔습니다. 러문도 장관이었죠.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저는 답했습니다. 신뢰요. 우리는 신뢰를 놓쳤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교훈 침묵의 힘, 신뢰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 모든 것을 배우고 돌아왔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서윤이 준 카드를 다시 봤습니다. 신뢰는 모든 거래보다 강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도 우리의 패배도 창밖으로 실리콘밸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했지만 뭔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제국처럼.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소리다. 그들은 침묵으로 승리했고 우리는 소음 속에서 패배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밤, 그 맑은 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별들이 다른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